1998년 여름, 나는 가족과 함께 종로구의 오래된 집으로 이사 왔다. 그 집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마치 숨겨진 이야기를 품은 듯 기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처음 마당에 발을 디뎠을 때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는데도 내 피부 위로는 알 수 없는 한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집을 새 출발의 공간으로 삼기로 했으니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짐을 풀고 정리하는 첫날, 나는 창고의 낡은 문을 열었다. 안쪽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분위기였다. 낡은 가구, 깨진 액자, 이름 모를 상자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그 속에서 유난히 내 눈길을 끄는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음악 상자였다. 겉은 해지고 긁힌 자국이 많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들이 보였다. 덩굴 모양의 조각들이 옆면을 감싸고 있었고 뚜껑 위에는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하이진, 낯선 이름이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이름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호기심에 뚜껑을 열었다. 순간 상자 안에서 또렷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오래된 오르골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멜로디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음악 상자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멈춰야 하는데 이 상자는 달랐다. 손잡이를 감지 않았는데도 음악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그냥 특이한 장치라고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음악이 멈추지 않았다. 뚜껑을 닫아도 심지어 집어들어 흔들어도 멜로디는 계속 이어졌다. 오르골 안을 들여다봤지만 별다른 장치나 배터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불안감이 가슴속에 차올랐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에도 멜로디는 계속 들려왔다. 부엌에서, 거실에서, 심지어 욕실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다. 마치 집 전체가 음악 상자의 울림에 감싸인 듯했다. 처음엔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던 멜로디가 점점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 어린 딸 수아는 상자에 유난히 집착했다. 작은 손으로 상자를 쓰다듬으며 귀를 기울이고 속삭였다. 아빠. 언니가 날 부르고 있어. 나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말이야, 수아? 라고 묻자 아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언니 이름이 혜진이래. 언니가 집에 오라고 했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단순히 아이의 상상력일까? 아니면 진짜로 무언가가 이 집에 남아있는 걸까?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후에도 나는 거실에 앉아 음악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느다란 오르골의 멜로디가 정적을 깨뜨리며 울려 퍼졌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그 소리에 맞춰 상자의 음률이 더욱 기묘하게 들려왔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건 단순한 음악 상자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이야기가 갇혀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나를 괴롭혔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했다. 상자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마치 과거로부터 흘러나온 신호처럼 우리 가족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음악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집안 곳곳에서 메아리 쳤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이 상자는 단순히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직감.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음악 상자는 멈추지 않았다. 낮에도, 밤에도, 심지어 새벽녘 가장 고요한 순간에도 그 멜로디는 흘러나왔다. 이상하게도 처음 들었을 때보다 점점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음악이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상자를 분해해 보려고 했다. 드라이버로 뒷판을 열어봤지만
내부에는 기계 장치조차 없었다. 오르골의 태엽도, 기계 장치도,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흘러나왔다. 내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크게 변한 건 수아였다. 아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상자를 쓰다듬으며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다. 나는 여러 번 다가가 아이를 불렀다. 그러나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깊은 최면에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입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다. 언니가 울고 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 수아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낯선 울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그녀를 통해 말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수아를 안아 올리며 물었다. 언니라니, 무슨 언니? 수아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혜진 언니. 언니가 집에 가고 싶대. 나한테 계속 말하고 있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이가 우연히 상자에 새겨진 이름을 본 걸까? 하지만 수아는 아직 글씨를 읽지 못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 아내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녀는 상자를 버리자고 주장했다. 이건 불길해. 우리 집안에 이상한 기운을 불러오고 있어. 하지만 나는 쉽게 버릴 수 없었다. 단순히 호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마치 상자가 스스로를 버리지 못하게 막는 것 같았다. 밤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음악 소리를 들었다. 이상하게도 멜로디가 일정하지 않았다. 같은 곡조가 반복되는 듯하면서도 때때로 미묘하게 다른 음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마치 암호 같았다.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패턴. 나는 이 상자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밤 수아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언니가 말했어. 언니는 죽지 않았대. 나는 침대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분명히 사고 기록에 따르면 혜진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1995년 기차 사고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내 딸은 지금 그 소녀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 상자 속에 갇힌 진실은 우리 가족을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변했다. 아내는 이유 없이 불안에 떨었고 나는 점점 집착에 가까운 호기심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아는 매일 조금씩 변해갔다. 눈빛은 어딘가 멍해졌고 말투에는 어른스럽지 않은 묘한 냉기가 스며들었다. 아빠, 언니가 슬프대.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대. 언니는 아직도 집에 못 갔대. 우리가 도와줘야 한대. 나는 가슴 깊숙이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끌렸다. 혜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소녀는 누구이며 왜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걸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 집은 음악 상자의 울림으로 가득 찼다. 그 멜로디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정말 소녀의 영혼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힘이 이 상자를 통해 속삭이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대답 없는 채로 공중에 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집어삼킬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이 이상한 음악 상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동안 멈추지 않는 멜로디, 그리고 수아의 섬뜩한 말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흔적이 이 안에 남아있는 걸까? 의문은 점점 깊어졌고
결국 나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나는 상자를 손에 들고 인사동 골동품 거리를 찾았다. 오래된 물건을 파는 노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뭔가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좁은 골목마다 오래된 서적, 희미한 유리잔, 녹슨 악기들이 즐비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낡은 장신구와 오르골을 모아놓은 작은 가게가 눈에 띄었다.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종소리 같은 종이 울리자 안쪽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 내 손에 든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디서 이걸 구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이사한 집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이 상자를 아십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손끝으로 조각을 천천히 더듬었다. 잠시 후 그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 상자는 한 소녀의 것이었지. 1995년 기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기차 사고? 그리고 소녀? 머릿속에 퍼즐 조각처럼 수아가 했던 말이 스쳤다. 언니는 죽지 않았대. 나는 급히 물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혹시 혜진인가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김혜진. 17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 피아노를 좋아했고 항상 이 상자를 곁에 두곤 했지. 나는 온몸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들은 말이었다. 사람들은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유도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의 시신이 끝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기록상 사망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체 없는 사망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노인은 상자의 뒷면을 가리켰다. 혹시 이걸 본 적 있나? 나는 상자를 뒤집어 보았다. 그곳엔 희미하게 번진 붉은 글씨가 남아 있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한 얼룩이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분명 글자였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나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누군가, 아마 혜진이 직접 새겨 넣은 글씨일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살아 있었던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붙잡았다.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찼다. 만약 혜진이 죽지 않았다면 왜 그녀는 돌아오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이 상자가 지금 우리 집에 나타난 걸까? 노인은 마지막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이 상자를 내 손에 쥐어준 거다. 그리고 그 이유를 찾는 건 이제 내 몫이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게 문을 나서며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뒤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인사동에 붐비는 거리를 걸어가는데도 귀에는 여전히 음악 상자의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 글씨, 그 붉은 흔적이 눈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였다. 그러나 그 절규가 과거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다. 이 음악 상자는 우리 가족을 단순한 공포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상자가 진실을 밝히려는 걸까? 아니면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걸까? 대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선택의 여지를 잃고 있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책상 위에 음악 상자를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만 보았다. 기묘한 멜로디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울려 퍼졌다.
뒷면에 새겨진 붉은 글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새벽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1995년 서울 기차 사고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주르륵 화면에 뜨기 시작했다. 기사 제목에는 수십 명 사망, 열차 탈선 참사, 희생자 명단 발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나는 명단 속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김혜진, 17세. 분명히 노인이 말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기사에 적힌 내용은 간략했다. 피해자 유족의 동의하에 장례 치러져 그 이상은 없었다. 너무 간단했다. 다른 희생자들의 경우는 부상 상태, 발견된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혜진의 경우는 마치 대충 덧붙인 듯 모호했다. 나는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오래된 도서관 기록실을 찾아갔고 먼지 쌓인 자료들을 뒤적였다. 사고 당시 병원 보고서 사본, 경찰 조사 기록, 그리고 신문사 마이크로필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런데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다. 혜진은 사망자 명단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지만 시신 확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 보고서에는 단순히 추정 사망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정확한 부검 결과도 없었다. 시신을 가족이 직접 확인했다는 서명조차 비어 있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다른 희생자들은 철저하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런데 왜 혜진만 예외였을까? 단순한 착오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일까? 나는 기록 속에서 작은 모순을 더 발견했다. 사고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명단에 따르면 혜진은 분명 그 열차에 탑승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 중 일부에는 사고 직후 다친 흔적 없이 강변을 걸어가는 여고생을 봤다는 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녀가 혜진과 닮았다는 증언도 남아 있었다. 나는 한동안 자료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갔다. 만약 혜진이 사고 당시 살아남았다면 그 후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단순히 상자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 이제는 거대한 미스터리로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강한 끌림이 나를 사로잡았다. 마치 누군가 내 손을 이끌어 억지로라도 진실을 보게 만들고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기록에서 발견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당신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우리 가족이 위험해져. 수아까지 이상해지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다. 음악 상자는 멈추지 않는 멜로디로 내 결심을 더 굳혔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의 누군가가 더 깊이 찾아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수아가 내 곁에 와서 속삭였다. 아빠, 언니가 나한테 말했어. 언니는 죽은 게 아니래. 아무도 자기 얘기를 믿어주지 않았대. 나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 수아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성숙한 슬픔이 스며 있었다. 온몸이 전율했다. 기록에서도 아이의 입에서도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혜진은 죽지 않은 걸까?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요 며칠 동안 수아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아침에 식탁에 앉은 수아는 평소처럼 밝게 웃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음악, 나한테 익숙해. 나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너 이 멜로디 알았니? 수아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가 알기 전부터 나는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수아는 태어나서 이 음악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곡조를 알고 있다는 걸까? 저녁 무렵 나는 조심스럽게 수아의 방을 열었다. 아이는 창문 앞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나는 몰래 다가가 글씨를 훔쳐봤다. 순간 숨이 막혔다. 공책에는 나는 죽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수아야, 이게 뭐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수아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 표정은 분명 내 딸의 얼굴인데도 낯설게 느껴졌다. 눈빛 속엔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함 대신 오래된 상처와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아빠,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을까? 나는 말을 잃었다. 그건 분명 수아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혜진의 절규 같았다. 그날 밤 수아는 악몽에 시달렸다. 침대 위에서 몸을 뒤틀며 소리를 질렀다. 불이야. 불이 나고 있어. 다들 도망쳐. 나는 급히 아이를 깨웠다.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내 품에 안겼다. 하지만 곧 다시 중얼거렸다. 나는 살아 있었어. 그런데 왜 다들 나를 묻어버린 거야? 나는 온몸이 떨렸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상상이나 꿈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수아 안에서 분명 다른 누군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며칠 후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지금이라도 그 상자를 버려? 아니면 내가 직접 불태워 버릴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상자를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더 큰 화가 닥칠 것 같았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나조차 상자를 손에서 놓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풀리지 않은 진실의 열쇠 같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집안이 기묘한 정적에 잠겼다. 거실에서 갑자기 상자가 스스로 열리더니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동시에 수아의 방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다. 수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상자에서 흘러나오는 곡조와 똑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낮고 성숙하며 깊은 슬픔이 담긴 소리였다. 나는 다가가 흔들며 소리쳤다. 수아야. 정신 차려. 하지만 수아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나, 혜진이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차갑게 변했고 음악 상자의 톱니바퀴가 혼자서 더욱 거칠게 돌아갔다. 그날 이후 나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점점 딸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불안이 나를 짓눌렀다. 수아는 이제 종종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 언니를 찾는 거 포기하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나도 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혜진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지 않는다면 내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 수아의 입에서 나온 이름, 혜진.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은 끊임없이 맴도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정말로 죽은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믿게 된 것뿐일까? 나는 결국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신문 스크랩을 다시 꺼내 펼쳤다. 1995년 경부선 열차 사고. 기사에는 수십 명의 사망자 명단이 실려 있었고 그 속에 분명히 박혜진, 17세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기사의 작은 각주가 내 눈을 붙잡았다. 피해자 일부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DNA 대조 불가. 그 문장은 마치 한 줄의 흑백 활자가 아니라 붉은 경고처럼 눈앞에서 번쩍거렸다.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녀의 죽음은 확정되었을까? 다음 날 나는 시간을 내어 종로구청 기록 보관실을 찾았다. 삐걱대는 서류철 사이에서 오래된 사고 보고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또 다른 모순이 적혀 있었다. 박혜진, 탑승자 명단의 기재.
사고 직후 시신 발견되지 않음. 실종 처리. 그런데 몇 주 뒤 같은 보고서에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사망 확정. 사망 확정의 근거는 불분명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라는 한 줄뿐. 그런데 목격자 이름은 지워져 있었다. 나는 서류를 쥔 채 한동안 손끝이 떨려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게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 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혜진 사건을 뒤지고 있죠? 나는 숨이 막히는 듯 대답했다. 누구십니까?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혜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쥔 채 서 있었다. 그 한마디가 내 세계를 무너뜨렸다. 혹시 지금 내 딸에게 일어나는 일은? 혜진이 아직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신호일까? 그날 밤 다시 상자가 울렸다. 기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직접 현을 뜯는 듯한 더 선명한 소리였다. 수아는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내려왔다.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아빠, 언니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언니가 갇혀 있어. 나는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기록과 목소리, 그리고 내 딸의 변화.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혜진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리고 왜?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한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어쩐지 서늘하게 느껴졌다. 마치 그 강바닥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는 것처럼. 그 순간 다시 전화가 울렸다. 같은 번호였다. 이번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내일 인사동 오래된 찻집으로 나오세요. 혜진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리고 통화는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믿어야 할까? 아니면 함정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집을 나서기 전 수아가 내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빠, 조심해. 언니를 찾으려면 누군가를 잃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8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예언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이의 두 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심을 보았다. 나는 수아를 꼭 끌어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혜진의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래야만 내 딸도 지켜낼 수 있다. 인사동 거리를 걷는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평소 같으면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였지만 오늘따라 회색 빛깔의 하늘이 거리를 눌러버린 듯 적막했다. 오래된 찻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나무 문을 밀자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안쪽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조심스럽게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가까이 앉으니 그의 얼굴은 세월에 찌든 듯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전화를 건 사람입니까? 내가 낮게 물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들이킨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날이라면 혜진이 죽었다는 그 열차 사고를 말하는 겁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낮게 속삭였다. 사실 나는 혜진이 살아있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이죠? 기록에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기억을 꺼냈다.
열차가 탈선했을 때 나는 근처 플랫폼에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나는 혜진을 봤습니다.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누군가에게 손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덧붙였다. 그 남자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의도적으로 혜진을 데리고 갔습니다. 내 심장이 요동쳤다. 그럼 혜진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납치된 겁니까? 그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그렇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며칠 뒤 뉴스에는 혜진이 사망자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내가 본 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나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수아가 말했던 언니가 갇혀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 혹시 그때부터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혜진의 존재를 지워버린 게 아닐까? 혹시 그 일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경찰에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며칠 뒤부터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입을 열면 안 된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마치 주변을 의식하는 듯 두리번거렸다. 당신이 조심해야 합니다. 혜진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누군가 반드시 듣고 있을 겁니다. 순간 찻집 문이 삐걱 열리며 두 명의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검은 양복 차림, 차가운 눈빛. 그들은 잠시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다른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들이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걸. 목격자는 잔을 내려놓으며 속삭였다.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으로 사라졌다. 나는 홀로 남아 두 남자의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찻집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혜진은 죽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끌려갔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수아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다. 그녀는 나의 눈빛을 읽은 듯 조용히 물었다. 아빠, 언니, 아직 살아있는 거지?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걸 느꼈다. 혜진이 살아있다면 그녀를 왜 감춰야 했던 걸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사동 찻집을 나온 그날 이후 내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길을 걷는 순간마다 뒤에서 따라붙는 발걸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전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골목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 뒤를 밟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길을 바꾸어 여러 번 꺾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돌아봤을 때 검은 모자를 눌러쓴 사내가 한참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마주하자마자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조용한 집 안에 들어서자 잠든 듯 보였던 수아가 문 앞에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은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다. 아빠, 밖에 사람들이 있어? 창문에서 봤어. 나는 급히 창문가로 다가갔다. 불 꺼진 골목 한켠에 검은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창문은 짙은 썬팅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누군가 안에서 우리 집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불만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귀를 곤두세웠다. 집안 가득 도는 음악 상자의 멜로디조차 이제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나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전날 봤던 그 검은 세단이 이번엔 사거리 맞은편에 서 있었다. 나는 일부러 사람 많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차는 속도를 늦추며 계속 따라왔다. 이제 분명해졌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를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만 바라보던 내 눈에 주차장 모퉁이에 세워진 검은 차가 다시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회사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들이 쉽게 움직이지 못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동료들이 돌아간 뒤에도 어김없이 그 차는 있었다. 이번에는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이 나를 스쳐갔다. 그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확한 위협이었다. 조용히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겠지.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곧장 현관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다. 수아가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붙잡으며 속삭였다. 아빠, 그 사람들이 언니를 가둔 사람들이야. 나도 느낄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혜진의 죽음에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이 얽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파헤치려는 나를 누군가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날 밤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만 멈추세요. 당신과 가족 모두를 위해 보낸 사람은 없었다. 번호조차 추적할 수 없는 발신. 손끝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조여왔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막으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혜진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누군가의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 나는 창문 너머 어둠을 노려보았다. 내 뒤를 쫓는 그림자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 그림자를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집안 공기는 며칠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음악 상자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은은한 멜로디를 흘려보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단순히 기묘한 배경음이 아니었다. 내 귀에는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소리. 그날 밤 수아가 상자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작은 손가락으로 상자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모양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감았다. 아빠,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뭐라고? 그럼 뭐라는 거야? 수아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언니가 우리한테 말을 걸고 있어. 음악 속에 숨겨져 있어. 나는 반쯤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녹음기를 꺼내 상자의 소리를 담았다. 파형이 모니터에 표시되자 평범한 멜로디 사이사이에 미세한 잡음이 규칙적으로 끼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일부러 코드를 심어둔 듯했다. 나는 곧장 오래된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 그 잡음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주파수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었다. 긴 신호와 짧은 신호가 교차하며 반복되고 있었다. 그것은 모스 부호였다. 숨이 막혔다. 혜진이 음악 상자 안에 메시지를 남긴 거야? 나는 급히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하나둘씩 글자가 나타났다. 찾아줘. 강변. 다리 아래. 순간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치밀었다. 강변? 다리 아래? 그것은 혜진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한강 근처를 가리키는 게 분명했다. 그때 수아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떴다. 그녀는 내 모니터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아빠, 그게 다가 아니야. 언니는 더 많은 걸 말하고 있어. 내가 들을 수 있어? 수아는 상자 가까이 얼굴을 대고
마치 귀에 속삭임을 듣는 듯 집중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말했다. 사람들을 믿지 마. 진실은 감춰져 있어. 강 아래에 내가 남긴 것들이. 나는 숨을 삼켰다. 단순히 사고의 요령이 아니라 혜진은 명백히 메시지를 남겼다. 누군가 자신을 지워버릴 것을 알고 그 전에 음악 상자를 증거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나만 이걸 눈치챈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미 우리 집을 감시하는 자들도 같은 걸 알고 있다면? 그들이 강 아래 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맞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상자를 버려라. 마지막 경고다. 손이 떨렸다. 그 문자는 분명히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나는 수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직접 가보자. 강변으로. 수아는 두려운 눈빛을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가야 해.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각오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위협한다 해도 진실은 강변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진실만이 혜진을 그리고 내 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밤 공기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가로등 불빛이 한강의 물결 위에 희미한 금빛을 흩뿌리고 있었고 달이 난간에 기대어 서자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는 대신 내 심장이 더 또렷하게 들렸다. 음악 상자에서 추출한 모습 보호 강변. 다리 아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아는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작은 손마저도 나보다 더 단호해 보였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는 다리 아래로 내려갔다. 차량 소리가 멀어지고 물의 숨결만이 주변을 가득 채웠다. 강변에는 오래된 창고와 버려진 목조 계단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어두운 틈새마다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고 나는 매 걸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우리를 쫓는 듯한 긴장에 사로잡혔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가 내 머릿속에서 도돌이표처럼 울려 퍼졌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다. 언니가 여기래. 우리는 다리 난간 바로 아래 오래된 콘크리트 울타리 옆에 모여 있는 잡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그곳은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빗물과 기름 얼룩이 섞인 냄새가 나는 구역이었다. 내 플래시 라이트가 잡초를 스쳐 지나가자 금세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쓰레기인지 알았지만 더 가까이 가보니 작은 천 조각과 반쯤 부식된 금속 열쇠가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열쇠를 집어들었다. 열쇠의 머리 부분에는 작은 문양 덩굴과 피아노 건반을 연상시키는 미세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상자의 외형과도 닮아 있었다. 이건 수아가 숨죽이며 말했다. 내가 상자 뒷면의 붉은 글씨를 떠올리자 소름이 돋았다. 열쇠를 쥔 손끝이 떨렸다. 우리는 주변을 더 살폈다. 강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낡은 목재 사다리가 하나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굴이 있었다. 굴의 입구에는 젖은 종이 쪼가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나는 장갑을 끼고 한 장씩 떼어냈다. 종이 위에는 흙과 물때가 묻어 있었지만 몇 글자는 선명했다. 찾아줘. 내 그림책. 다리는 거기. 종이에는 또래 소녀의 조심스러운 필체로 보이는 낙서와 함께 간단한 낙서들이 있었다. 연필로 그린 듯한 작은 그림 피아노, 강물, 그리고 여자아이 하나가 창백하게 웃고 있는 초상화 그 옆에는 1995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다. 누군가, 혜진 혹은 그녀를 기억하는 이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이었다. 우리는 굴 속으로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내 손전등 불빛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비추었다. 상자는 젖어 있었고 표면에는 오래된 얼룩과 그 김이 가득했지만 상단에는 분명히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스케치북을 꺼내자 곧바로 익숙한 필체가 보였다.
연필로 섬세하게 그려진 자화상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한 소녀,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다. 돌아갈 수 없다면 기억만 남겨줘. 손끝이 얼음처럼 시렸다. 나는 스케치북의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더 많은 그림들, 한 소녀가 다리 난간을 걷는 모습, 누군가와 멀리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주머니가 붙어 있었고 그 안에는 쇠붙이 조각과 작고 반짝이는 매달림 장식이 들어 있었다. 그 매달림 장식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M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민호의 이니셜일까? 그 기억이 불현듯 내 머릿속을 스쳤다. 민호가 남긴 약속, 혹은 그가 남긴 무언가였을까? 그 순간 등 뒤에서 난 듯한 소리에 나도 모르게 몸을 돌렸다. 어두운 골짜기 너머로 두 그림자가 성큼성큼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평온했던 강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수아는 내 팔을 더욱 꽉 잡았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아빠, 이제 알겠어. 언니는 여기에 남긴 거야? 하지만 누군가가 그걸 지우려 했어.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림자 두 개가 구릿굴을 지나쳐 더 멀리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내 가슴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남았다. 우리가 발견한 것, 열쇠, 스케치북, M이 새겨진 장식,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 혜진은 물리적으로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녀의 흔적은 강변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찾아내길 바랐고 누군가는 그것을 없애려 했다. 우리는 스케치북과 작은 장식들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 수아가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말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증거야. 하지만 그 증거가 공개되면 누군가는 크게 다칠 거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나는 라디오처럼 귓가에 맴도는 음악 상자의 멜로디를 느끼며 더 큰 결심을 품었다.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칠수록 위험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손에 든 작은 단서들은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마주칠 그림자가 누구일지. 강변에서 가져온 작은 단서들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스케치북의 그림, M이라고 새겨진 장식, 그리고 강가의 낡은 열쇠,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처럼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그 문장은 여지없이 한 사람을 향해 가리키고 있었다. 민호. 그러나 그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나는 목격자를 찾아 나섰다. 이번에는 강변 인근 오래된 단골 식당과 주변을 뒤지며 다녔다. 사람이 적은 골목길에서 나는 기어코 한 노인을 만났다. 그는 허리가 굽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그가 내게 건넨 말은 조심스러웠고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듯한 어조였다. 그날 밤, 그 아이 본 사람 드물지 않다오. 나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다들 말하기를 피했소. 이유가 있지. 말하면 끝장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 그래도 내가 본 걸 말하겠소.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열차 사고 있던 날, 연기와 소란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소. 나는 강변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소녀가 다급히 달려가는 걸 봤소. 깔끔한 교복에 머리는 젖었지만 다치지 않은 듯했지. 그리고 그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있었어. 검은 코트에 짙은 생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 남자는 소녀를 다그치듯 끌고 갔고 소녀는 저항하지 않았소. 다친 기색은 전혀 없었어. 마치 누군가 데려가는 것 같더군. 나는 그의 말을 노트에 적으며 눈을 뗄 수 없었다. 그 남자를 보셨나요? 얼굴이라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잘 안 보였소. 다만 그 남자의 왼손목에 큰 시계가 있었지. 은빛 케이스에 검은 스트랩. 그리고 팔에 낡은 흉터가 있었어.
마치 칼에 베인 자국처럼 깊이 패여 있었지. 그 순간 강변에서 주운 작은 장식 속 M과 노인이 말한 흉터, 그리고 인사동 찻집에서 본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연결되는 듯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겼고 누군가는 그것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왜? 무슨 이유로 한 소녀의 존재를 지워야만 했을까?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그 소녀를 본 다음 날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소. 누군가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닫았소. 나도 처음에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그 소녀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못 견디겠더군. 나는 노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다. 혹시 그 남자의 정체를 알만한 사람을 아십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작게 웃더니 고개를 젓는다. 아, 그 사람들 말이요? 그냥 동네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이지. 큰 회사 사람들, 관가 쪽 사람들. 덩치 큰 자들이었소. 말하자면 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오. 말을 들을수록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서로 겹쳤다. 힘을 가진 누군가 권력자 혹은 조직 그들이 개입했다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을 넘어 범죄와 은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소녀 하나쯤은 지워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노인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손에 쥐어주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학생 한 명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만큼 흐릿한 남자의 뒷모습이 있었다. 사진의 뒷면에는 연필로 1995년 5월 혜진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소녀의 미소는 어쩐지 안타까웠다. 사진 속 배경은 강변 근처의 어느 공터처럼 보였고 남자의 뒷모습은 사진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위압적이었다. 사진은 누군가가 일부러 남긴 흔적처럼 느껴졌다 증거인 듯, 그러나 동시에 누군가의 감시를 불러올 위험한 흔적. 노인은 마지막으로 충고하듯 말했다. 이 일은 깊이 파고들수록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오. 하지만 우리가 모른 척하면 그 소녀는 영원히 묻힐 것이오.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오? 진실인가? 아니면 안전인가? 나는 그의 질문을 가만히 되새겼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내 딸을, 그리고 소녀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라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말처럼 누군가는 큰 대가를 치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도 있었다. 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그의 손에 돌려주며 낮게 말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아내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손안의 사진을 더 꽉 쥐었다. 사진 속 미소가, 그리고 상자에 새겨진 붉은 글씨가 나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 내 영혼을 더 이상 놓아주지 않았다. 문제는 이제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수단으로 진실을 감추려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노인은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긴 채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누군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배후에는 이름을 내세우기 어려운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나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서는 순간 뒤돌아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누가 그녀를 데려갔는가? 왜?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 질문은 답을 요구하며 어둠 속으로 더욱 깊게 스며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사진을 꺼내어 여러 번 들여다보았다. 혜진의 웃음은 맑았고 사진의 빛바랜 질감 속에서도 그 생기가 전해졌다. 하지만 그녀 옆에 있는 남자의 흐릿한 그림자는 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이 그림자 속에 감춰진 정체가 어쩌면 사건의 핵심일지도 모른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를 데려갔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다. 집에 들어서자 수아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내가 들고 있는 사진의 기운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아빠, 언니가 웃고 있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마치 수아는 사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언니가 말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대. 나는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천진난만해야 할 그 눈동자 속에서 어른보다도 깊은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다. 음악 상자의 영향일까? 아니면 정말로 혜진이 수아를 매개로 무언가를 전하려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오래도록 분석했다. 확대경을 이용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니 남자의 코트 주머니 쪽에 작은 로고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둥근 원 속에 H라는 글자가 들어간 로고였다. 한강 근처에서 활동하던 특정 회사의 마크였을까? 아니면 어떤 조직의 상징일까? 내가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은 혼자 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군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메시지에는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창문을 확인했지만 바깥은 어두웠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호를 다시 찾았다. 낡은 작업실에서 그는 피아노 위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내 발걸음을 듣자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 동안 지워지지 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민호 씨, 이 사진을 본 적 있습니까? 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결국 입술을 깨물었다. 이 사진,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나는 노인에게서 받았다고 설명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저는 이 사진을 이미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혜진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날 누군가 몰래 찍은 거예요. 저는 그때 혜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흔들리고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군요.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 사람들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어두운 존재들입니다. 그날 혜진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나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민호의 두려움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의 피아노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가 눈에 띄었다. 봉투에는 낯선 도장이 찍혀 있었고 기밀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봉투를 바라보자 민호는 황급히 그것을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건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게 되면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민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불길한 호기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 기밀 봉투 안에야말로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돌아올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위협일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은 여전히 나를 응시했고 수아는 자꾸만 음악 상자 앞에서 멜로디를 따라 흥얼거렸다. 그녀가 흥얼거린 음계가 갑자기 변할 때마다 마치 모스 부호 같은 리듬이 들렸다. 나는 서둘러 녹음을 시작했다. 수아의 무의식적인 흥얼거림이 또 다른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녹음을 반복해 들으며 적어보니 메시지는 이렇게 이어졌다. 다리는 끝이 아니야. 더 깊이 찾으라.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강변의 단서들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리고 더 깊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짓눌렀다. 그것은 단순히 지하나 감춰진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외면해온 사회의 더 깊은 어둠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너머에 감춰진 그림자는 더욱 짙었다. 혜진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히 우리를 그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이미 누군가의 감시망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낯선 메시지, 민호의 두려움, 그리고 수아의 흥얼거림까지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혜진, 넌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니?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구를 믿어야 하지? 민호의 작업실을 나선 뒤로 나는 밤거리를 터벅터벅 걸으며 머릿속 퍼즐 조각들을 맞추려 애썼다. 사진 속 흐릿한 뒷모습, 노인의 증언, 강변에서 주운 장식 그 모든 것들이 한 지점을 향해 날카롭게 수렴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지점은 밝게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는 그림자처럼 과거의 어떤 힘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며칠간 나는 주변 사람들, 강변 인근 상인들, 사고 당시의 이웃들을 더 찾아다녔다. 입을 열지 않는 이들, 입을 닫기 위해 경고를 받은 이들, 얼핏 무언가를 아는 듯 눈동자를 피하는 이들 그 모든 얼굴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공포를 품고 있었다. 어느 노인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건 사람 일로는 안 되는 짓이라는 소문이 돌았지. 말하면 끝장난다고들 해서 말끝에 숨긴 경외와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나는 점점 확신했다. 혜진 사건 뒤에는 단지 개인의 악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가 있었다. 어떤 권력 회사든 관가든 혹은 둘의 결탁이든 그들은 사건을 덮고 증거를 제거하며 목격자의 입을 막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을 지배해온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처음에는 정보를 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작은 실마리를 흘렸다. 그들은 이름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개발 프로젝트 또는 재개발 같은 합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래와 약속이 있어요. 혜진은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서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피로에 젖어 있었다. 나는 민호의 작은 발언을 붙잡았다. 재개발과 거래, 그 조합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말해주었다.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와 권리가 오가고 누군가의 입막음은 경제적 이익으로 정당화되기 쉽다. 하지만 그것이 한 소녀의 실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았다. 집에 돌아오면 수아는 음악 상자 곁에 앉아 내가 가져온 단서들을 만지작거렸다. 수아의 눈에는 전보다 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이 서린 표정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아빠, 언니는 누구를 믿었는지 적어뒀대. 그걸 찾으면 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대. 그 말은 달콤한 희망처럼 들렸지만 나는 그 말이 주는 무게를 알았다. 누군가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의 핵심일 수 있었다. 혜진이 믿은 대상 친구, 선생, 혹은 어른 그 존재가 혜진을 위험으로 이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막으려다 일이 꼬인 것인지. 나는 다시 자료실로 향했다. 공공기록, 재개발 관련 문서, 당시의 기업 보고서 작은 글자 속에 숨은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밤을 새웠다. 수십 장의 문서를 넘기다 보니 한 건이 계약서가 눈에 들어왔다. 1994년 한 건설업체와 지방관공서 간의 비밀스러운 합의서. 합의서에는 특정한 토지 권리와 보상금이 조용히 이동한 흔적이 있었다. 계약의 승인 서명란에는 흐릿하게 H로 시작하는 이름이 보였다. 사진 속 남자의 코트 주머니에 새겨진 로고, 둥근 원에 들어간 H,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졌다. 내가 문서를 복사하려는 순간 자료실 복도에 걸려있던 CCTV가 고장난 듯 깜빡였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고장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 시점에 내 뒤통수를 스치는 냉기가 있었다.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낡은 차 한 대가 내 앞을 느리게 지나갔다. 차 안에는 나를 본 듯한 두 사람이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입술을 가리켰다. 입 닥쳐라라는 경고였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림을 누르며 속도를 올렸다. 이제 나만의 조사가 아니라 가족과 마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자각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 밤 수아가 나를 꼭 껴안고 말했다. 아빠,
언니가 무서워하지 말래. 언니는 숨기려 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대. 누군가 큰일을 막으려다 이렇게 된 거래. 그녀의 말은 아이의 상상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진실의 조각을 건드리고 있었다. 만약 혜진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 정보가 공개되면 누군가의 이득이 사라질 것이라면 그 누군가가 얼마나 무자비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밤이었다. 내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한쪽은 안전을 택하고 모든 걸 묻어두는 길, 다른 한쪽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추적하는 길. 지금까지의 흔적들이 가리키는 것은 분명했다. 진실은 단순히 한 소녀의 실종을 넘어 이 도시의 어둠과 맞닿아 있었다. 나는 손에 쥔 사진을 단단히 쥐었다. 그림자는 짙어져만 갔고 그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과거의 그림자, 넌 누구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가?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가 파헤친 진실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이름과 권력, 그리고 오래된 약속들이 이 사건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 중 하나가 곧 우리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며칠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CCTV 깜빡이던 불빛, 뒤를 따르던 검은 차, 입술을 가리키던 사내의 얼굴이 겹쳐 떠올랐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나를 괴롭히던 건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막 진실의 껍질에 균열이 생겼다는 불가해한 확신이었다. 아침 식탁 위에서 수아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우리가 찾는 거 정말 안전해?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아이를 안심시켜야 했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언니가 남긴 건 다 사라져 버릴 거야. 수아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빛 속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각오가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민호를 만났다. 그는 전보다 수척해져 있었고 방 안창문에는 검은 비닐이 덧씌워져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이미 눈에 띄었어요. 여기까지 들려요. 누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얘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혜진이가 남긴 걸 확인해야 합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내 건넸다. 표지에는 내부용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손댔던 자료예요. 재개발 구역 계약서와 관련 보고서. 그 안에 이름이 하나 반복돼요. 박태식. 시청 고위 간부였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아직 힘이 남아 있어요. 나는 파일을 펼쳤다. 박태식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언젠가 혜진의 일기장에서 흘려쓴 듯한 낙서 속에 등장했었다. 박. 믿지 말라는 짧은 문장. 그때는 무심히 넘겼던 글귀가 이제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민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이걸 지금까지 숨겼습니까? 그는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나도 아이가 있어요. 입을 여는 순간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그의 말은 이해됐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많은 어른들이 침묵했기에 한 소녀는 홀로 사라졌고 그 그림자는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파일을 받았군. 그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야.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그 상자를 강에 던져라. 지금 당장.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민호와 만난 사실, 파일을 건네받은 순간까지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에 낯선 그림자가 서성였다. 불빛이 스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수아를 재워놓고 창밖을 바라보다
나는 처음으로 현실적인 공포를 느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없다. 오히려 경찰조차도 연결돼 있을 수 있다. 다음 날, 수아는 음악 상자를 열고 멜로디에 귀 기울였다. 잠시 후 그녀는 내 쪽을 보며 말했다. 아빠, 언니가 화가 났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았다고 해.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우리한테 기대고 있어? 나는 아이의 말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혜진의 흔적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균열은 커져갔다. 주변 이웃들이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평소 말을 걸던 상점 주인은 나를 피했고 관리소장은 서류를 내주길 거부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내 주변을 고립시키는 듯했다. 나는 벽에 붙인 사진과 문서들을 바라보았다. 중심에는 여전히 혜진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박태식의 이름, 민호가 준 파일, 강변에서 주운 장식, 음악 상자의 파형. 점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은 완성되기 전 거대한 손에 의해 찢겨나갈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균열은 우리 안에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가? 그 질문은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멈추는 순간 혜진의 목소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묻힐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수아마저 같은 그림자에 삼켜질지 모른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끝까지 가겠다. 균열이 시작됐으니 무너질 때까지 밀어붙일 거다. 그날 밤 창밖의 어둠은 유난히 짙었다. 창문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다. 방 안에는 문서 뭉치와 레코더, 그리고 여전히 멈추지 않는 음악 상자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무릎 위에 올려둔 파일을 꼭 움켜쥐었다. 박태식이라는 이름, 그리고 내부용이라는 도장이 찍힌 보고서. 이걸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시 묻히고 말 것이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손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스캔한 문서와 음성 파일을 정리했다. 수아는 옆방에서 얕은 숨결로 잠들어 있었지만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파멸로 끌어갈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멈추면 안 된다는 직감만이 나를 움직였다. 한밤중 나는 오래 알고 지내던 기자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과거 몇 차례 부정부패를 파헤쳤던 용감한 인물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낮게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확실한 걸 잡았어. 하지만 위험해. 그냥 자료가 아니라 사람 하나의 생과 사가 달린 문제야. 도와줄 수 있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기자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일 밤 홍제동 다리 밑에서 만나자. 안전한 채널은 없어. 직접 가져와. 전화를 끊자마자 창밖에서 작은 부스럭거림이 들렸다. 나는 커튼을 살짝 젖혀 골목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았다. 다음 날 밤 나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수아와 작별 인사를 나눴다. 아이는 내 손을 꼭 붙잡으며 속삭였다. 아빠, 언니가 말했어. 오늘이 아주 중요한 날이래. 나는 아이를 안아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 돌아올 거야? 약속한다. 홍제동 다리 밑은 적막했다. 강물 위로 희미한 달빛만이 일렁였다. 나는 가방을 옆에 두고 기다렸다. 그런데 기자가 오기도 전에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표정 하나 없는 얼굴. 그가 낮게 말했다. 아직도 모르는가? 내가 들고 있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씨야? 던져버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다. 손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늦은 건 당신들이야. 진실은 곧 드러날 거다. 그 순간 다리 반대편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기자였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나를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검은 정장의 남자는 손을 주머니로 가져갔다. 순간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려는 직감. 뛰어 기자의 고함과 함께 상황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다. 나는 가방을 끌어안고 다리 밑 어둠 속으로 달렸다. 뒤에서 거친 발걸음이 따라붙고 강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숨이 가빠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좁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을 때 기자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여기서 자료를 넘겨? 내가 가지고 있으면 끝장이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덫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이제 그들이 막을 수 없다. 이건 세상 밖으로 나갈 거다.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넌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과 공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진실은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나와 내 가족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스톱. 도망치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홍제동 다리 밑을 빠져나와 골목 사이를 헤매며 뛰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끊임없이 따라붙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헐떡거렸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쪽이야. 기자가 손짓하며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버려진 창고 옆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와중에도 나는 가방이 비어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USB는 이미 기자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더 깊어졌다.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와 수아는 표적이 될 거다. 창고 벽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스쳐 지나갔다. 두세 명이 아니었다. 최소 5명, 아마도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은 무전기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단순한 협박꾼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조직이었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부패 문제가 아니군요. 훨씬 더 큰 힘이 뒤에 있어요. 기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태식 혼자가 아니야. 그 위에 누가 더 있지? 그래서 이건 위험한 거야?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곧 드러날 거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다. 우리는 동시에 몸을 낮췄지만 이미 들켰다는 걸 직감했다. 기자가 나를 밀치며 말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 내 딸을 지켜. 당신은요? 나는 시간을 벌 수 있어. 어차피 이 자료는 이미 다른 데로 보냈어. 걱정 마. 그 말과 동시에 그는 반대편 문으로 몸을 날렸다.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기자를 향해 몰려갔다. 나는 그 틈을 타 골목을 빠져나왔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돌아볼 수는 없었다. 집으로 달려가는 길, 수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안도, 공포,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거실에서 음악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작은 멜로디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흘러나왔다. 수아가 내게 달려오며 물었다. 아빠,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어?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간신히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해. 그때였다. 창밖에서 다시 한번 부스럭거림이 들렸다. 서둘러 커튼을 걷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담배불이 번쩍였다. 누군가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서늘한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가 시간을 벌어줬지만 그 역시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표적은 분명 나와 수아일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불을 끄고 숨죽여 앉아있는데 수아가 갑자기 속삭였다. 아빠, 언니가 말했어. 추적자들. 언니를 사라지게 한 사람들이래. 그리고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어? 나는 온몸이 굳어졌다. 아이의 목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음악 상자의 멜로디가 점점 불안정하게 흔들리며 금속 톱니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그 안에서도 긴급한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이 우리를 쫓아온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리라. 설령 그 대가가 무엇이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맴도는 그림자들이 사라졌을 때쯤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아침 햇살은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밤의 공포가 미처 가시지 않은 채 집안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음악 상자를 꺼내 다시 녹음을 시작했다. 그동안 수집한 파형 데이터를 하나하나 대조했다. 불규칙해 보였던 멜로디, 속잡음은 분명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배치된 암호처럼. 아빠, 내가 해볼까? 수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딸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눈을 감았다. 곧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5번째 페이지. 노트. 다리 아래. 순간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5번째 페이지. 무슨 노트를 말하는 걸까? 나는 서둘러 혜진의 유품 상자를 뒤졌다. 교복, 낡은 사진,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5번째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페이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아직 어디엔가 살아있을지도 몰라. 진실은 강이 삼킨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춘 거야. 다리 아래 작은 금속 상자를 찾아줘. 나는 손을 떨며 수아에게 보여주었다. 아이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확신에 가까웠다. 언니가 말했잖아. 강 아래에 있다고. 곧바로 준비를 마치고 한강으로 향했다. 낮이었지만 강변은 이상하게 적막했다. 나는 수아의 손을 꼭 잡고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거친 바람이 불어와 머리칼이 휘날렸다. 우리는 바위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스쳤을 때 심장이 요동쳤다. 작은 녹슨 금속 상자였다. 진흙에 묻혀 있었지만 분명 오래전 누군가 고의로 숨겨둔 흔적이었다. 나는 서둘러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물에 젖어 색이 바랜 서류 몇 장, 그리고 녹음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서류는 재개발 사업 계약서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였고 거기엔 박태식뿐 아니라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중엔 현직 고위 인사의 이름도 있었다. 그러나 나를 더욱 멈칫하게 만든 건 테이프였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 H, J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고이는 걸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다. 혜진.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꺼내 테이프를 재생했다. 잡음이 섞인 후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나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사라진 거야? 나를 믿어줘. 나는 그날 기차에 타지 않았어. 나를 데려간 건 그들 중 한 사람이었어. 이름은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테이프가 끊어진 듯한 공백이 이어졌다. 나는 재생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지만 더 이상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름이 잘려나간 것이다.
아빠, 언니가 마지막까지 싸운 거야? 진실을 알려주려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혜진이 남긴 마지막 단서, 그 금속 상자와 테이프. 이것이야말로 모든 퍼즐을 완성시킬 열쇠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의미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그들도 우리가 이 상자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밤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창문 너머로 번쩍이는 번개가 스쳐 지나가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마치 이 도시 전체가 곧 벌어질 결전을 준비하듯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녹슨 금속 상자와 그 안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여러 번 페이지를 넘겨보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재개발 사업, 사라진 증인들, 그리고 고위 인사들의 이름.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빠진 조각이 있었다. 혜진이 마지막에 말하려던 이름.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야. 이걸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딘동.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수아를 뒤로 숨기고 천천히 문 앞으로 다가갔다. 도어 스코프 너머에는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번쩍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핸드폰을 쥐었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에 사전에 한 가지 준비를 해두었다. 모든 자료와 녹음 파일을 복제해 클라우드에 업로드해 둔 것이다. 만약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도록. 남자들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여기 계신 거 다 압니다. 얌전히 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낯선 목소리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문을 잠긴 채로 외쳤다. 우리가 가진 걸 세상에 공개할 거다. 당신들이 뭘 감추든 이제 끝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고리가 격렬히 흔들렸다. 놈들이 억지로 들어오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비에 젖은 밤거리로 뛰쳐나왔다. 골목은 어둡고 미끄러웠다.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낡은 창고 같은 건물로 몸을 숨겼다. 숨을 고르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내일 아침 9시. 방송국 뒤편. 그때 모든 걸 세상에 알리자. H.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H. 혜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확실한 건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정해졌다는 사실이었다.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긴장은 풀 수 없었다. 이 도시는 이제 거대한 장기판이 되었고 우리는 그 위의 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판을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수아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내일이면 끝난다. 언니가 원하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자. 창밖에 천둥이 울렸다. 검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잠시 도시를 밝히며 다가올 결전의 서막을 알렸다. 새벽 공기는 비에 젖어 차가웠다. 밤새 이어진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축축한 긴장감에 잠겨 있었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와 테이프, 그리고 복제한 USB를 가방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아침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수아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위험에 내몰아도 되는 걸까? 그러나 이 길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돌아올게.
아침 8시 30분. 방송국 뒤편 골목은 평소와 다르게 썰렁했다. 출근길 인파도 활기찬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가방을 움켜쥔 채 약속된 곳으로 다가갔다. 그때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나타났다. 빗방울에 젖은 머리카락, 굳게 담은 입술. 내 심장은 순간 멎는 듯했다. 이진. 여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나는 혜진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와 같은 진실을 좇고 있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신문사 기자증과 메모리 카드가 들어 있었다. 이건 혜진이 사라지기 전에 내게 건넨 거예요. 당신이 찾은 서류와 합치면 퍼즐이 완성됩니다. 오늘 아침 9시 뉴스 생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게 도와줄게요.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낯빛은 차갑고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잡아. 짧은 외침과 함께 골목이 혼란에 휩싸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여자의 손을 잡고 달렸다. 가방이 무겁게 흔들렸지만 절대 놓을 수 없었다. 우리는 방송국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복도마다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여자는 익숙한 듯 빠르게 길을 안내했다. 비상 계단을 오르고 좁은 통로를 지나 마침내 스튜디오 뒷문에 도착했다.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신호하면 들어가세요. 여자가 낮게 말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아침 뉴스 생방송 준비가 한창이었다. 카메라가 움직이고 아나운서가 원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걸 느꼈다. 몇 분 뒤면 수많은 시청자 앞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 그러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다가왔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추격해오고 있었다. 여자는 눈빛을 굳히며 내 손에서 USB를 낚아챘다. 당신이 들어가면 막힐 거예요.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안 돼. 혜진을 지키지 못한 것도 아직 내가 말하자 그녀가 단호히 끊었다. 그럼 이번만큼은 지켜내요. 당신의 딸, 그리고 진실을.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눈부신 조명이 쏟아졌다. 여자는 무대 위로 뛰어들며 USB를 앵커의 손에 내밀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다. 뒤따라온 사내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생방송 화면에는 계약서, 내부 보고서, 그리고 이름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순간 나라 전체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 나는 복도 한쪽에 숨어 모든 걸 지켜보았다. 여자는 끌려나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불길은 번지고 있었다. 국민은 진실을 보았다. 숨겨졌던 이름, 사라진 사람들의 이유, 그리고 그 뒤에 있던 권력의 그림자까지. 9시 정각, 대한민국의 아침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단 몇 분 만에 바뀌었다. 아침 뉴스 생방송에서 흘러나온 진실은 마치 댐이 터지듯 퍼져나갔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기사와 영상으로 뒤덮였고 휴대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분노와 혼란이 거리마다 번져갔다. 정치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기업 로비스트들의 사무실에는 급히 문을 닫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뉴스 속보는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비자금 조성 증거 유출. 정부 고위 관계자 연루 의혹. 실종 사건의 은폐 정황 드러나. 숨겨왔던 부패의 고리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낡은 사무실 안에서 화면을 지켜보았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닿은 것이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득 떠오른 건 스튜디오에서 끌려나가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이름조차 확실히 알 수 없었던 그 여자.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도시는 아수라장이었다. 거리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경찰차와 방송 차량이 끊임없이 오갔다. 나는 인파 속을 헤치고 걸었다.
누군가는 우린 속아왔다. 고 외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실종자들의 사진을 높이 들었다. 이 광경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밝혀낸 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억눌렸던 수많은 영혼들의 목소리였다는 것을. 밤이 되자 권력자들의 제국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검찰청은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고 몇몇 고위 관리들은 급히 해외로 도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뉴스는 연일 국가적 스캔들이라는 자막을 달고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나는 한 발 물러서 있었다.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혜진의 이름은 아직 어디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남긴 흔적,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며칠 후 낡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집 안은 조용했다. 아이는 피곤했는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책상 위에 올려둔 그 낡은 오르골을 바라보았다. 진실이 밝혀진 지금 더는 울리지 않아야 할 그 오르골. 그러나 손에 들자 여전히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귓가에 익숙한 속삭임이 스쳤다. 고마워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오르골이 지난 27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소리가 다시 울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졌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차분한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진실은 세상에 드러났다. 부패의 제국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되찾았다. 하지만 모든 질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혜진은 정말 어디로 사라졌던 걸까? 그녀가 남긴 오르골은 단순한 유품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끈 또 다른 열쇠였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멈췄고 서울의 하늘에는 희미한 별빛이 번져 있었다. 오래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눈을 감지 않는다. 이야기는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난 게 아니었다.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나는 오르골을 조심스레 덮으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혜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다시금 울려 퍼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혹시 아직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